모바일이 등장하면서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친 거잖아요.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우버랑 에어비앤비, 토스, 쿠팡 굉장히 큰 영역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한 챕터 지나가는 거 아니냐. 현재는 투자자들도 AI 스타트업을 찾고 싶다. 스타트업들도 우리는 이제 AI 스타트업입니다. 네. 트렌드인 거는 확신하고 요새는 딥테크 유행어가 돼가지고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5년 생존율 높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5년 투자해서 ROI가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사실 레드오션. 네, 안녕하세요. 티타임 정재 기자입니다. 지난 한 1, 2년 동안 스타트업 씬이 굉장히 위기다, 어렵다라는 이야기 많이 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 투자도 많이 회복됐다고 하고, 또 얼마 전에 컴업 2023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스타트업 행사가 열렸었죠. 그 행사가 또 성공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스타트업 생태계는 또 어떻게 바뀔 것인지, 또 요새 생성 AI 때문에 스타트업 바람이 다시 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스타트업 씬을 조망해보기 위해서 적합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최성진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행위원장이셨잖아요. 컴업이요. 컴업, 예. 네, 맞습니다. 이번에 또 크게 행사한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매년 그랬지만 또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에는 66,000명 정도가 찾아주셨고요. 가장 사실 의미 있었던 거는 진짜 저희가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 컴업인데 실제로 행사장에 와보신 분들은 여기 외국인이 왜 이렇게 많냐 네, 할 정도로 전 세계 한 35개 국가에서 참여를 해주셨고 컴업이 네,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아젠다가 어떤 거였습니까? 저희가 상반기에 전 세계 스타트업 1000개 이상 지원 받아가지고 여기도 사실 글로벌 스타트업들이 30% 이상 포함이 돼서 네. 진행을 했고 저희가 올해는 특히 인큐베이팅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서 네. 공식 하우스를 10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VC, 엑셀러레이터 이런 분들 네네, 굉장히 유명한 또 유능한 벤처 캐피탈하고 엑셀러레이터들을 이분들이 컴업 100이라고 100개를 선발했을 때 평균 한 10개 정도씩 선정을 했어요. 우리가 얘네를 멘토링을 하겠다. 그래서 하우스의 이름을 걸고 또 경쟁을 펼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돈도 안 들이는데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본인들 포트폴리오는 못하게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당연히 더 도와줄 거잖아요. 이게 엔터테인먼트사로 치면은 YG가 YG 소속사에 있는 이 가수는 키우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네. 인기 있는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한 4개 하우스가 같이 지정을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스타트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이 스타즈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쇼미더머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렇죠? 네. K-팝 스타 보면은 뽑아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소속사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추가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 계속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그냥 한 번의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스타트업을 도와주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가고 계시는군요. 이 하반기에 좀 접어들면서 이 한 1년 반 이 정도 유지됐던 이 스타트업의 뭔가 투자 위축 이런 게 좀 풀리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좀 그렇게 느끼시나요? 일단 얼마 전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리나라 누적 투자 3분기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3분기까지 전년 대비 한 24% 정도 줄었다고 해가지고 회복세 있는 게 아니냐. 왜냐면 상반기까지는 반토막이었거든요. 전년 대비. 네네네. 그렇게 들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도 있고 10월에는 또 많이 줄었다는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사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제가 최근에 벤처 캐피탈 분들도 많이 컴업 때도 만났는데 다 클로징 한 분들이 많아요. 올해 거를요? 예. 보통 12월 전에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들도 12월 초 정도면은 다 계정 닫고요. 그리고 글로벌 VC들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일찍 하기 때문에 4분기는 또 좀 약간 좀 빠질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좋아진다와 여전히 어렵다가 있는데 일단 이게 우리 생태계에서 위축이 시작된 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더 이상 좋은 스타트업이 안 나온다. 투자할 만한 스타트업이 없다. 이러면은 사실 이제 펀더멘탈의 문제인데 이거는 거시경제 지표 그런 거부터 시작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본격적으로 풀리려면 그게 풀려야 되는 거고 생태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VC의 투자 방법이나 아니면 선호하는 회사도 많이 좀 달라졌다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더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약간의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위축되고 있는 거는 맞는데 당연히 21년도가 그 최정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
네네. 네. 코로나 때가 최정점이고 미국이 이제 먼저 빠지기 시작했는데 작년 초부터 네. 급감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는 사실 작년 상반기만 해도 꽤 좋았고 예,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중소벤처기업 발표한 자료 보면은 21년도 최정점 때 16조가 투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22년도에 많이 줄어가지고 12.4조인데 22년도 12.4조가 20년, 19년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2021년이 기이하게 좀 높았었다. 네네. 전 세계적으로도 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21년 데이터를 없애면 사실 네. 우상향 하고 있다. 예, 과정에 있다 이렇게 그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체감도는 사실 왜냐하면 경기가 굉장히 좋다가 그쵸. 투자 상황이 굉장히 좋다가 네. 이렇게 쭉 빠지니까 네. 지금 뭐 망하는 스타트업들도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진짜 데스밸리를 거치는 스타트업들도 많은데 네. 어디가 제일 많이 빠졌나 이렇게 보니까 제일 많이 빠진 데가 ICT 서비스, 또 이제 플랫폼, 그다음에 유통, 네. 그다음에 뭐 게임 이쪽이 제일 많이 빠졌고요. 실제로도 저희 쪽에 들리는 얘기가 VC들 중에 이제 플랫폼 투자 안 한다는데 굉장히 많고 유통 투자 안 한다는데 많고 최근에 만난 대표님 중에 회사 소개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약간 자조적으로. 아니다. 아니 네. 저희 회사가 플랫폼이자 커머스 하는 회사라고 이거 네. 다들 얼마나 어려운지 단번에 이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쪽이 이제 많이 빠졌고 근데 선방한 데들 오히려 조금 늘었거나 아니면 덜 빠진 데들이 뭐 ICT 제조, 뭐 전기, 기계, 장비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반도체라든지 소재라든지 뭐 그런 쪽은 별로 많이 줄지 않았다. 그런 이제 그 상황이고 투자자들도 기준이 바뀌어가는 것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관망 일단은 하지 말자, 줄이자. 그래서 지금 드라이 파우더라고 해가지고 실탄 쌓여 있는 이미 펀드가 결성돼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게 유보금들이 엄청나게 지금 쌓여 있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역대 최대. 그래서 상반기에 모태펀드 받아간 기존에 받았던 벤처 캐피탈들 중에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투자를 하나도 안 했어요. 하나도요? 네. 근데 뭐 그거는 안 쓰겠다가 아니고 네. 벤처 캐피탈들이 그 크게 보면은 운용보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돈을 운영하니까 1년에 몇 %씩 떼서 우리가 쓰겠습니다가 있고 그다음에 성과를 내가지고 일정 수익률 이상이면은 저희가 또 그 투자 성과로 받아가겠습니다인데 뭐 운용보수만 받고는 벤처 캐피탈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거기에 누가 돈을 맡기겠어요. 네. 내 돈을 가져가가지고 자기들 운영 비용만 떼고 투자는 안 하고 있다 이러면 안 되니까 뭐 그런 걸 볼 때는 좀 더 앞으로 더 여력은 있다. 투자 여력은 여전히. 실탄이 있기 때문에. 네. LP 모집이 지금 한참 힘들다고는 하는데 현재로서는 사실은 실탄은 충분히 쌓여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를 네. 어떤 기준으로 그러니까 기준도 스타트업들에게 그동안 20년, 21년 투자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너무 좋을 때고 좋은 스타트업한테 밸류를 특별히 따지지 않고 어차피 이쪽 아니면 저희 딴 데 가서 받겠습니다 하니까 그럼 저희 것도 받아주세요. 괜찮습니다. 저희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희 돈도 받아주세요. 그렇죠. 이랬으니까 그러면 빨리 성장해라. 소위 돈을 태워서라도 버닝 해가지고 빨리 성장해라 했던 게 올해 상반기부터는 180도 기존에 투자한 데도 아껴라. 허리띠 졸라매라. BEP 언제 달성하냐? 이제 구조조정 안 하냐? 뭐 이런 그 모드로 180도 전환된 건 맞는데 그러면 이제 어디다 투자할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투자자마다 뭐 각자 판단들은 하고 계신데 하나의 거대한 뭐 트렌드 이렇게까지는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스타트업 하면 너도나도 다 플랫폼 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이게 모바일 플랫폼 다들 한다고 했다가 이게 플랫폼은 여러 군데가 되는 게 아닌가벼 이제 이러면서 좀 줄어들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정리가 어떻게 보면 좀 건전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한번 들고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투자 위축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괜찮아지고 있고 그래도 한 1, 2년 지났는데 이 1, 2년의 투자 위축기가 남긴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제 20년, 21년에 거품이었는데 거품이 꺼졌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싶지는 않고요. 거품이 꺼졌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20년, 21년 그리고 이제 꾸준히 이제 스타트업 생태계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면서 겨울이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정도 꾸준히 봄, 좋은 날씨, 더 좋은 날씨, 더 화창한 날씨 이렇게 달려왔다면 그 코로나 때 허리띠 졸라매자 했는데 오히려 이제 날아가 버렸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화두가 되면서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훨씬 많이 주어진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한 10여 년간 처음 맞는 겨울이다. 근데 겨울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창업한 지 10년 넘은 창업자들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 이건 겨울도 아니고 이게 봄 날씨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네. 우리 창업할 때 비하면은 네. 이거는 봄 날씨인데 동남아시아에서도 겨울에 얼어 죽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그쵸, 그쵸. 영상의 날씨에도 네, 네. 겨울을 겪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르게 얘기하면은 이제 20년하고 21년에 창업가 주도 투자 시장이었어요. 좋은 창업자가 있고 좋은 스타트업 팀이 있으면 투자자들이 숙이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왜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투자 안 받겠다. 그쵸, 그쵸. 그렇게 검토 오래 하실 거면 네. 면밀히 저희가 실사를 하고 뭐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네. 아 그러시면은 좀 저쪽 가서 받을게요. 다음 라운드에 저희가 네.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니까 별로 검증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밸류도 이게 굉장히 잘 받는 경우도 많고 저쪽이 저 정도 받았으면 우리도 이 정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네.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그 밸류가 자신의 능력과 또 우리 팀의 시장에서 평가라고 그 생각을 하고 장기적으로 맞는 이야기지만 사실 단기적으로 보면 높은 밸류가 독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투자를 잘 받은 회사들이 지금 대부분 어렵거든요. 네. 왜냐하면 같은 밸류로도 이제 투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그쵸, 그쵸. 그래서 지금은 확실히 투자자 우위 시장이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거고. 근데 이제 스타트업들도 투자자 우위 시장에서 살아남고 투자를 받는 방법을 잘 익혀야 되고, 이 투자자분들도 아 이제 스타트업들이 우리한테 고개 숙이고 올 수밖에 없지. 후려치자 하면은 오히려 좋지 않다 생각하고 네. 이럴 때 진짜 제대로 투자하고 좋은 스타트업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투자자 우위 시장에서 가려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든 스타트업이든 이 생태계 플레이어 전체 분들이 좀 더 단단해지고 무엇을 중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인가에 있어서 되게 가혹하지만 꼭 거쳐야 되는 좀 소중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지금 겨울이 넘어갈 수 있는 또 계기를 한번 본다고 하면 십몇 년 전에 모바일 혁명이 한번 일어났을 때 스타트업이 확 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많이들 기대하는 게 이제는 특히나 이 AI 쪽이 스타트업의 성장을 견인하지 않을까 많이 기대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 시장에 계실 때는 체감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실제로 진짜로 많이 생겨나고 있나요? 이 모바일 시장이 활짝 열렸을 때 네. 창업하신 분들, 그때부터 이제 투자하시던 분들은 한 챕터가 좀 마무리돼 가는 것 같다. 모바일이 등장하면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려가지고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할 수 있으니까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큰 활약을 펼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성장한 기업들이 레거시가 돼가지고 굉장히 큰 영역들을 네. 차지하고 있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이제 굵직굵직하게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이나 뭐 토스 뭐 쿠팡. 쿠팡 이런 데들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또 니치를 더 찾아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 큰 흐름에서는 더 할 게 있긴 하지만 한 챕터 지나가는 거 아니냐 그 정도의 메가 트렌드가 발견이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이제 평가는 대체로 이제 공통적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AI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커지는 건 사실이고,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한 60%? 그래요. 네, 아닐 수도 있다가 한 30-40%? 왜냐면은 네. 이제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만 해도 메타버스 최근에 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네. 잘 안 되고 있다는 네. 뭔가 증거들에 대한 그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네. 오픈을 했는데 아무도 안 네. 온다거나. 네. 그다음에 블록체인, 분산화 기술. 근데 사실 지금 AI 이상의 이거는 굉장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술적 그 잠재력을 가지고 근데 그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실현이 못 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뭐 그만큼 그 시장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내세우는 스타트업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투자한다라고 하는 투자자들도 많지 않고. 근데 현재는 투자자들도 AI 스타트업을 찾고 싶다.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다 AI 간판을 달자 우리. 우리는 이제 AI 스타트업입니다. 네. 이러고 돌아다녀야 이제 투자자들이 좀 눈길을 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트렌드인 거는 확신하고 그리고 이게 AI도 사실 죽어가고 있었거든요. 그쵸. 네, 네. 작년까지만 해도 네.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AI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AI 기업들도 짐 싸서 이제 다른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생각보다 그 시장이 크게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생성형 AI, 초거대 AI 나오면서 빵 터진 거죠. 지금은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투자 굉장히 줄었지만
AI 쪽은 굉장히 투자가 몰리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도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남는 데 있어서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메타 정도만 사활을 걸고 그렇죠. 다른 데는 간만 봤죠. 다른 데는 이제 한번 지켜보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구글 같은 데도 굉장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앞에 있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성과가 안 난다 해서 AI 분야를 좀 정리해가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챗 GTP가 나오니까 그러고 네이버 카카오 같은 데도 엄청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전략을 짜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닐 수도 있지만 생태계에 굉장히 딥 임팩트를 준다면 현재로서는 AI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측면이 정말로 하나의 다음 스테이지가 되려면 스타트업들이 폭발적으로 들어와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가 열려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나 그런 거는 비전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초거대 AI 플레이어들은 생태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 굉장히 또 기회가 많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이제 분위기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 메타버스 때나 뭐 NFT, 블록체인 때는 보면은 빅테크도 관심은 가졌지만 빅테크들의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뛰는 플레이어들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아마존, 애플 이런 데들이 뛰고 있다 보니까 이들이 생태계를 만든다고 하면 또 낙수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이랑 또 파트너십을 맺어서 갈 수 있는 스타트업도 많이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우리가 초거대 AI를 개발하겠다 한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위기죠. 왜냐하면 엄청난 데이터량과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동반돼야 되는 건데 그걸로는 경쟁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생태계가 열렸을 때 모바일도 마찬가지예요. 모바일 이전에도 우리가 소위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는 게 꾸준히 일어났잖아요. 우편 산업이 이메일로 대체되고 리테일 산업들이 전자상거래로 전환되고 굵직하게는 다 전환됐는데 모바일 시대로 오니까 숙박 같은 경우도 미리 예약하고 가는 거였다면 여행지 가가지고 찾아도 충분한 그런 시대가 열리니까 스타트업들이 들어와가지고 레거시 없던 데는 오히려 더 잘 됐잖아요. 동남아시아 같은 데 유니콘이 굉장히 많이 나온 이유가 은행 거래 해본 사람이 전체 인구 중에 50%안 되니까 핀테크가 잘 되고 중국 같은데 핀테크 우리나라보다 뭐 알리페이 뭐 이런 거 막 쫙 깔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기회가 열렸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AI가 사람들이 특별한 효용을 느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면 모든 서비스 산업 영역이 AI 트랜스포메이션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 엄청난 기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빅테크 혼자서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같이 할 수 있는 파트너들을 구하게 되고 우리가 초거대를 개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그거를 누구보다 잘 쓸 수 있는 모듈을 만들어가지고 이 산업에는 우리가 적용을 해주겠다. 뭐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한 거죠. 그 과거를 또 되돌아보면은 구글 같은 경우에 그때 애플의 iOS를 따라잡으려고 스타트업 지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요새는 또 이제 딥테크가 또 AI와 함께 유행어가 돼가지고 딥테크 투자하신다는 곳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유행어로 사용이 되면 너도 나도 저희가 딥테크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딥테크 하시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VC 중에서는 블루포인트, 뭐 이용관 대표님 같은 분은 옛날부터 아니면 뭐 퓨처플레이 유종인 대표님 10년 동안 딥테크 외쳤는데 이렇게 딥테크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은 행사에 처음 왔다. 너무 반갑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 요즘 딥테크 이야기하면서 뭐 AI도 나오지만 뭐 자율주행이나 또 반도체 그다음에 로켓 뭐 이런 쪽을 이제 딥테크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딥테크의 본질은 정보는 그걸 이제 초격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세상을 바꿀 만큼 임팩트가 있어야 돼요. 딥테크는. 그러니까 진짜 우주라고 하면은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킬 만큼의 포부를 가지고 길게 보고 갈 만한 실제로 그런 기술을 가지고 또는 기술력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대들의 투자를 해야 된다. 통계를 보니까 사실 뭐 5년, 10년 보지 않고 투자하는 영역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재라든지 뭐 반도체 뭐 이쪽도 당장 이제 반도체의 어떤 짧은 텀을 보고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배터리나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진짜로 그런 이 원천 기술이 있느냐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분야가 다 딥테크다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반도체 분야에서도 딥테크가 있고 아니면은 뭐 약간 로우테크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5년 생존율이 굉장히 높다 딥테크 그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그래서 앞으로 딥테크 투자 늘릴 거다라고 하는데 5년 생존율이 높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 5년 투자해서 ROI가 나오는 영역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여기는 안 될 것 같아서 돈을 회수하지 않았으면 네. 최소 5년 이상 계속 투자가 가야 되는 영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플랫폼 기업이나 커머스 기업한테 투자자들이 기준을 바꿔서 당장 수익을 내라라고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5년 생존율이 높은 건 너무 당연하다. 착시가 좀 있다. 그래서 길게 보고 투자 생태계가 딥테크에 더 많이 투자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스타트업들 창업자분들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자기가 가장 하고 싶은 거,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좋다. 갑자기 AI가 유행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공부해가지고 그럼 우리 이쪽으로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피보팅도 잘 하긴 해야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깊게 파고들고 끝까지 해결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하는 거고 트렌드를 쫓아가는 건 사실 레드오션. 이거 스타트업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리 투자를 많이 받더라도 거기에서 살아남지 못하면은 끝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영역을 버리고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자기가 할 바를 하다 보면 언젠가는 바람을 타고 바람을 타고 기회가 오는데 근데 투자자들 관점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트렌드를 쫓아가기보다 자기가 잘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을 계속 투자하다 보면 거기에서도 좋은 스타트업이 나오고 유니콘이 나오고 크게 성공하는 스타트업 반드시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제 트렌드에 너무 쫓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나 말씀 듣다 보면은 나는 오히려 요새 유행하는 말을 안 쓰는 스타트업을 찾을 거야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아무튼 생성 AI 쪽이 유력한 건 맞지만 유망한 건 맞지만 너도 나도 생성 AI 스타트업이 되려고 할 필요는 없는 거겠네요. 그 아까 컴업 행사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인데요. 우리 스타트업이 어느 시장을 노릴 수 있을까? 또 그런 것도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많이 느끼는 건데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육성 정책 이제는 전 세계 공통이다. 근데 좀 볼만한 데는 저는 오히려 가까운 일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요새 투자 많이 한다는 소문이 있던데요.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관료가 굉장히 센 나라인 건 맞는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종합대책, 무슨 몇 개년 계획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원래 그 나라가 뭐 100주년 계획 이런 거 엄청 많이 하는 데 아닙니까? 예. 근데 작년에 기시다 총리가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2027년까지 스타트업 투자액을 10조 엔으로 만들겠다. 그럼 이제 엔화가 떨어졌으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 한 80조? 근데 지금 일본은 사실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원래는 3배였는데 지금 한 2.6배 뭐 이 정도 이야기 하는데 스타트업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조 엔이니까 한 뭐 80조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유니콘 100개 만들겠다. 하고 있어가지고 그동안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일본 가서 재미 본 경우가 드물고 아예 일본 시장 들어가서 한 뭐 라인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은 좀 잘 하고 있는데 좀 관심 가질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 국민들 자체가 디지털 전환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그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는 측면이 있어가지고 대신 그러니까 이제 B2B 같은 데는 기업은 그래도 효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오히려 기회가 많을 수 있는 거죠. 중동도 뭐 특히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 열심히 하고 있고 네옴시티가 얼마나 성공적일지는 저도 약간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 열리는 시장이 있고 네옴시티뿐만 아니라 이제 대체 에너지 쪽에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잖아요. 석유 떨어져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니까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교류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스타트업들도 많이 갔었거든요. 직방 같은 데도 사우디나 이쪽에 굉장히 열심히 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이버도 지금 네이버 그 1764에 장관이랑 다 와서 보고 가고 오히려 미국 기업에서 만드는 뭐 로봇이나 AI보다 네이버 거에 약간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네이버 비전인데 기사도 좀 나오고요.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성과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이번에 컴업에도 아프리카에서도 왔었거든요. 뭐 세네갈하고 뭐 우간다 이런데. 그쪽은 스포츠 할 때 말고는 잘 못 들어봤는데. 작년에도 뭐 탄자니아 이런 데도 오시고. 근데 아직은 뭐 굉장히 경제 규모 자체가 작고. 근데 거기도 이제 창업자들이 있고. 이번에 뭐 그 세네갈에서 오신 분들은 컨퍼런스 세션도 한번 진행했고 자기들이 발표하는 자기네 스타트업들 몇 군데 발표하는 세션 제목을 세렝게티의 젊은 사자들 이래가지고
멋있더라고요. 그 나라는 지금 이제 자기네 회사들을 좀 외국에 홍보하고 싶은 욕구가 좀 더 많은 건가요? 그게 이제 크죠. 그래서 우리도 좋은 스타트업들이 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을 육성하고 있다. 아직 뭐 좋은 스타트업들 우리나라로 데려가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닌데 재밌는 게 보니까 스타트업 육성법들을 다들 만들고 계세요. 튀니지, 세네갈, 케냐 이런 데가 뭐 2018년, 19년, 21년 이렇게 해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 스타트업 이렇게 육성할 거고 튀니지 경제를, 세네갈 경제를, 케냐 경제를 스타트업 중심으로 아직 아프리카는 이제 스타트업들 규모가 굉장히 작기는 한데 굉장히 활발히 케냐 같은 데도 뭐 케냐 비전 2030 해가지고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케냐 경제를 만들겠다 이러고 있어서 근데 이런 데는 사실 이제 시장으로 치면 굉장히 기회가 작을 수 있는데 우리 생태계 관점에서는 지금 뭐 많이 선점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좀 뭐 어떤 허브 역할, 중심적 역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스타트업들 나중에 시리즈 C, D 가다 보면은 거의 받는 자본들이 외국에서 많이 받아오잖아요. 맞습니다. 실리콘밸리 자본이나 네. 이런 거. 우리가 역으로 그런 식으로 뭐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를 하고 또 거기서 투자 수익을 얻어올 수 있고 이런 기회가 또 있는 거겠네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도 글로벌화되고 저는 이제 벤처 캐피탈들, 투자자들이 글로벌화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번에 그 생성 AI 관련해서 이 네이버 클라우드의 하정우 소장님이랑 말씀을 나눌 때도 네이버 생성형 AI는 뭐 미국 본토를 직접 진출해서 싸우는 게 힘들지라도 동남아라던가 신흥시장 같은 데서 충분히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투자 VC들도 중요할 거고 신흥시장을 계속 보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맺는 건 되게 중요하겠네요. 뭐 생성 AI부터 글로벌까지 여러 가지 좀 듣긴 했습니다만 이제 꽤 스타트업 업계도 구력이 많이 생겼고 우리의 경험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훨씬 더 이런 겨울을 건전하게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이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네. 자꾸 뭐 숫자로만 얘기하고 하면은 뭐 점점 좋아진다 이렇게 되지만 올해 들어서 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들 많이 만나고 또 그런 이제 그 창업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창업가들의 마음 상담소라고 해가지고 멘탈 헬스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상담도 해드리고 뭐 전문적인 조력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워크숍도 하고 뭐 이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창업자들이 얼마나 그 끝까지 도전하고 또 멘탈 잘 챙기고 또 지금 구조조정 겪은 창업자들 너무 많거든요. 창업가들하고 마음 상담소 워크숍을 갔는데 네. 힘들어집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제 직원 몇 명 내보내고 왔습니다. 뭐 이런 분인데 그 옆에 계신 분이 바로 저는 공동 창업자까지 내보냈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숫자로만 보면은 잘 안 와닿지만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특히 완전 초기보다 투자를 받고 사람은 채용을 하고 비용을 들여서 좀 막 성장기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특히 많이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 모든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데스밸리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다 잘 극복하고 또 주변에서 잘 지지해주고 해가지고 겨울이 왔는데 싹 얼어 죽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잘 넘겨가지고 폭발적으로 또 성장할 수 있는 시기가 올 때까지 여기 티타임즈에서도 많이 네. 도와주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고 네. 해서 우리 생태계를 네. 또 더 많이 꽃피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원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동이 트는 게 아니야라고 저도 이제 서두에 꺼냈지만 아직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 충분히 어둡다. 요 어두움을 지금 겪으신 분들은 또 많이 힘드시다라는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렇게 힘드신 분들 정말 많이 화이팅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마음 상담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예전부터 있었던 건 실리콘밸리에는 뭐 코치, 멘토 이런 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네. 그런 코칭 시스템 이런 것도 이런 지금 겨울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에 좀 안착되고 좀 이런 분위기로 느껴지는데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점차 그 중요성을 좀 더 뭐 깨달아가고 있고요. 미국도 뭐 그런 제도들이 많이 있어요. 투자자들은 우리가 투자해주면 투자금 1%를 창업자랑 임직원들의 정신건강에 써야 된다. 뭐 그런 식의 프로그램들도 있고 사실은 이게 생태계 구성원이 정말 다양하지만 결국은 좋은 창업자들이 계속 나오고 그런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실패하지만 또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크게 성공하고 또 실패한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또 좋은 인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도전하고 뭐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지 네. 되는 거고 결국 주인공은 이제 창업자, 스타트업에 있는 분들이니까 네. 이런 추운 겨울일수록 그런 분들이
힘을 내서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날이 좋을 때는 사실 아무도 안 얼어 죽으니까 꼭 그러지 않았어도 될 수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저희 티타임즈도 열심히 하겠고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테크 트렌드를 뺀 내년 트렌드 전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어떤 트렌드도 IT 트렌드의 중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티타임즈가 준비한 2024 IT 트렌드 강좌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다. 2024년은 챗 GPT를 만든 초거대 언어 모델 LLM이 모든 기기, 모든 서비스에 스며드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LLM이 스마트폰 이후 최대의 하드웨어 전쟁, 인터페이스 전쟁을 촉발할 것입니다. LLM이 모든 것을 집어삼킬 2024년, 우리는 어떻게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해야 할까요?